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라면 생각해볼 것도 없이 세종대왕이시죠.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모범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신 왕입니다. 그 킹갓대왕님이 조선을 통치하던 시대에 아무리 군주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신하들까지 모두 모범적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종 시절에도 관료들이 일탈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세종 27년 9월의 어느 날 수라상을 받으신 세종께서 식사를 하시려는데 잘 차려진 진수성찬 중 반찬 하나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그것의 정체는 젓갈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신선한 벌레. 아무리 단백질 좋아하시는 고기 덕후 세종이라도 애벌레를 드실 순 없죠.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고 임금께서 직접 승정원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종대왕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제사상 문제였습니다. 임금이 먹으라고 올라오는 젓갈이 이 모양인데 선왕들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식이 상태가 괜찮을 리가 있겠냐 하시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전에 들은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술을 써서 젓갈을 담그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 제사상에 올라가는 젓갈이 걱정되니 젓갈을 담글 때는 꼭 술을 넣어서 만들거라. 그저 잘못을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닌 문제의 해결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세종. 그 넓은 아량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았고 얼마 뒤 세종의 지시로 사원부가 나서서 제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젓갈통을 검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먼지투성이에 풀잎이나 나무 껍데기가 섞여서 젓갈통이 젓갈같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조상님들 음식이라고 개판으로 관리했던 것일까요? 결국 부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찰 최돈을 비롯해 관련 담당자들이 줄줄이 파면당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또한 올바른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겠죠? 방금 전 사건에서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간 세종 26년 10월 10일 진무 문숭유가 수강궁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입니다. 진무란 조선 초기에 군사 실무를 담당하던 관직이니 여기서 말하는 야간 근무는 현대 군대의 당직사관과 유사한 근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직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야간 당직이라는 건 정말 지루하고 심심한 일입니다. 쏟아지는 잠을 카페인빨로 버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죠. 오늘의 주인공 문숭유는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땡이가 부었다고 했으니 나 몰라라 꿀잠 자다가 걸린 경우일까요? 그 정도 일이라면 딱히 실록에 남겨지지도 않았을 테지만 놀랍게도 이 문숭유는 자기 여자친구 효도를 궁궐 숙직실에 불러와 밤새 노닥거리며 찐한 애정행각까지 벌였다는 사실. 여기서 효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참으로 대담하기 그지없는 사건인 것인데 대체 이분은 여자친구를 어떻게 궁궐까지 숨겨왔던 것일까요? 궁궐이 일반 회사처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한밤중에도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던 궁궐 문을 낯선 여인이 지나간다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문숭유가 머리를 싸매고 고안해낸 방법은 바로 남장. 여자친구에게 남장을 시켜 궁궐문을 통과시켰기에 큰 의심 없이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던 겁니다. 숙직실에서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효도가 계속 남장을 유지한 채 숙직실에 있었다면 처음 이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을지. 이 둘은 당연히 의금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성한 궁궐에서 호작질을 했으니 당연히 사형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라는 게 신하들의 주장이었지만 세종은 여기에 대해 조금 미적지근하게 대처하십니다. 사실 문숭유는 세종대왕의 할머니인 신의왕후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도 신의왕후의 친족인데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근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너무 상세하게 연애사를 까발리다가 애가 쪽팔려서 자살이라도 하면 어떡하냐 하시며 사형은 면하도록 하고 판결을 빠르게 마무리 짓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 문숭유와 효도는 노비로 만들어 멀리 함경도와 평안도의 관노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커플들은 왜 이리도 스릴을 즐기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과 유사한 일이 성종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성종 20년 8월 15일에는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달 구경을 하며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때 하늘에 검은 구름이 달빛을 가려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을 틈타 승지 조극치가 기생을 데리고 임금 뒤에서 애정행각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극치의 사건은 당시에 공론화되지 않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 덕후 사관이 이런 꿀잼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실록에 적었기에 현대까지 부끄러운 기록이 박제되어 남아있습니다. 방금 봤던 이야기는 근무 중에 연애를 한 것이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번엔 연애가 아닌 더욱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세종 20년 8월 1일 저녁쯤
성균관 생원 2명이 학교 근처 개울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홀딱 벗고 목욕하는 두 남정네 근처로 앳된 얼굴의 여인이 여종 2명과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남정네라도 외간 여인에게 알몸을 보이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이들은 상식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생원 최한경은 자신의 나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홀딱 벗은 채 개울에서 뛰쳐나가 부인을 희롱하는데 옆에 있던 여종들이 심히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말렸지만 아까 개울에서 남아있던 생원 정진석까지 가세하여 여종을 구타해 쫓아내버리고 부인을 희롱합니다. 쫓겨난 여종들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사내종들을 불러냈으나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최한경 일행은 사라지고 부인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정황을 봤을 때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이한 점은 최한경이 부인의 모자를 뺏어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이 역겨운 인간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튼 부인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니 사내종들이 즉시 성균관으로 달려가 관원들에게 따집니다. 우리 여주인께서 여기 유생들에게 강제로 모욕을 당했다. 이에 최한경과 정신석이 불러와 자백을 하는데 우리들은 다만 희롱만 했을 뿐입니다. 해석하자면 그냥 장난으로 놀려준 거고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 라고 들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성균관에서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던 중 피해자인 부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원부에 정식으로 유생들을 고소한 것이죠. 근데 이 고소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게 부인이 처음에는 강간미수라고 고소를 했다가 조금 지나자 강간미수까진 아니고 그냥 희롱만 당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되는 대로 말을 했다가 조금 이성을 찾고 난 뒤에야 사실대로 진술을 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심한 짓을 당했는데 4대부 집안 여성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건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집안에 누를 끼칠 수 있으니 사건을 축소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전자의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부끄러움 때문에 사건을 감추거나 축소하고 이 때문에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죠. 세종대왕께서도 후자의 일을 우려하셨고 사건의 진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하라 명하십니다. 하지만 사헌부에서 이르기를 이미 거듭거듭 조사를 하고 추궁도 해봤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으니 증언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결국 최한경은 고작 장 80대의 처벌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혹이 완전히 가시진 않지만 사헌부 관리들이 굳이 유생을 감싸줄 이유는 없어 보이죠. 아마 정말로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희롱만 있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대체 최한경은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옛날 여고 앞에 나타나던 바바리맨처럼 노출증이 있었던 것일지 아니면 진짜로 모자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을지. 1450년 음력 2월 17일 조선을 지탱하던 큰 기둥 세종대왕께서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실록에 따르면 사람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다 할 정도로 만백성이 세종의 죽음을 슬퍼하던 중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전라도 고사년 화암사의 승려 도온. 이자는 대왕의 죽음을 듣자마자 급히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고 3월 9일에 승정원에 도착해 고합니다.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상께서 승하하셨다는 말을 듣고 밤낮 없이 달려왔습니다. 죽은 세종을 부활시키겠다는 수상한 네크로맨서. 당초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뭐 시험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다만 임금의 시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때마침 관료 최사강의 아내가 죽어 빈소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그 시신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빈소에서 자신만만하게 시신을 살펴보던 승려. 곧이어 그 입에서 내뱉어진 황당한 한마디.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헛소리인 것은 당연했지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시신이 부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돌아가신 지 3주나 지난 세종대왕의 시신이 멀쩡했을 리가 없고 임금을 되살려 좀비로 만들겠다는 승려의 계획은 당연히 실패했고 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안타깝게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